그땐 여자가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말이 많다. 맞아도 맞았다는 말은 못했고 속아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아내의 몫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알겠습니다. 그땐 주먹이었고 지금은 서류일 뿐이었다는 걸. 이번엔 조용히 지워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발휘해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진짜 끝을 내기 위해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금자 69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들으면 먼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늘 내 삶과 반대로 굴러갔다. 쉬는 대신 나는 늘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젊어서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버텼고 중년에는 남편 체면 세워주느라 버텼고 지금은 손주들 웃는 얼굴 보려고 버틴다. 버틴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참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참는 만큼 남들이 더 편해졌으니까. 내 허리는 몇 년 전부터 시계처럼 고장 나 있었다. 새벽만 되면 뻐근함이 먼저 나를 깨웠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날은 마음도 어김없이 불안했다. 남편 강도인은 72,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조회사 회장이다. 장례식장과 납골당, 회원권과 계약서, 현금 봉투까지 그는 남의 마지막을 다루며 돈을 벌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유지였다. 악수할 때 힘을 빼고 말끝마다 어르신을 붙이고 장례식장에서는 늘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사람 죽는 자리에서 돈 벌어도 저 양반은 품위가 있다고 말했다. 품위? 나는 그 단어가 싫었다. 그 품이라는 게 내가 울고 속이 문드러져도 밖에서는 티내지 말라는 뜻일 때가 많았으니까. 도윤이 진짜 무서운 건 화를 내는 방식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는 게 아니라 눈빛 하나로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면 그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여보, 당신은 참 착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는 주문이었다. 내가 그 주문에 몇십 년을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 요즘 도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전엔 내가 밥상을 차리면 숟가락부터 들던 사람이 요즘은 진동 한 번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화면을 가리고 통화할 땐 늘 베란다로 나갔다.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대답 대신 내 흉을 봤다. 허리 아프다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 잔소리. 나는 남편의 변한 기척을 묻는 게 잔소리로 취급되는 집에서 늙어갔다. 며칠 전엔 더 노골적이었다. 내가 손주 학원비 보태려고 통장 정리하는 걸 봤는지 그는 갑자기 말했다. 당신은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이더라.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도 안다. 돈은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런데 동시에 돈이 없으면 더 비참해진다. 그걸 누구보다 도윤이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돈을 내 앞에서 미끼처럼 흔들었다. 내 딸 최하늘은 38이다. 사위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지만 하늘은 결혼을 한 번도 자랑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다. 하늘은 내 편이라는 것. 세상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분노해주는 유일한 사람. 요즘 하늘이 내 얼굴만 봐도 말한다. 엄마, 뭔 일 있지? 나는 늘 없어라고 답했다.
내 속을 털어놓는 순간 현실이 진짜가 되어버릴까봐. 그런데 그날은 없어가 안 통했다. 새벽에 나는 휴대폰 진동에 놀랐겠다. 도윤폰이 아니라 내 폰이었다. 새벽 2시.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알았다. 이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나는 한번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귀에 닿자마자 여자 목소리가 내 잠을 찢었다. 낮고 매끄럽고 이상할 만큼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그 목소리는 단 한 문장으로 나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회장님이랑 그쪽은 언제까지 사모님 행세하실 건데요? 그 순간 침대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사모님 행세를 했다고? 나는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산 적이 없었다. 누가 내게 그 호칭을 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도윤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나는 그 말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여자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더니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이렇게까지 모르고 사시는 거면 좀 안쓰럽네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안쓰럽다.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평생 버텨왔는데 누군가가 내 얼굴에 대고 안쓰럽다고 박아버렸다. 나는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그래도 내 자존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쳤다.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다. 누구세요? 저요? 여자는 아주 담담했다. 장례식장 의전팀 실장 윤서아입니다. 회장님 일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장례식장, 의전팀 실장, 도윤의 일터. 내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왜 도윤이 회의가 잦았는지, 왜 현금 봉투 이야기가 많았는지, 왜 그는 밤마다 밖으로 나갔는지. 나는 도윤 옆에서 숨 쉬어왔지만 그의 세계 안쪽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 안쪽 세계에서 나는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 행세하는 사람이었다. 통화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서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내일 오전에 병원 안이 장례식장 들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빨리 정신 차리실 거예요. 그리고 끊었다. 끊기기 전 딱 한 번 내 숨소리를 듣고 싶다는 듯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옆에서 도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공포였다. 나는 그 사람의 옆에서 늙었는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는 사실이 갑자기 나를 질식시켰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내일 장례식장으로 간다. 내 눈으로 확인한다. 사모님 행세라는 그 말의 뜻을.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 내가 바보처럼 속고 있었다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참다가 한번 뒤집으면 무섭다. 그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무기였다. 그리고 그 무기를 꺼내기 직전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그날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워져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도윤은 나를 보며 어딜 그렇게 일찍 가?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삼켰다. 말하면 내 입으로 현실을 확정 짓는 것 같아서. 대신 적당히 둘러댔다. 하늘인에 들렀다가 시장 좀 보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더 섬뜩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자신감. 장례식장은 큰 도로를 끼고 있었다. 유리벽이 번쩍였고
검은 리무진이 줄지어 섰다. 나는 그 앞에서 발을 잠깐 멈췄다. 사람이 죽는 곳이 이렇게 번쩍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곳은 도윤의 왕국이었다. 남의 눈물 위에 세워진 왕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확 밀려왔다. 향 냄새와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VIP 상담실이라는 문패가 달린 방이 보였다. 바로 그때 유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돈봉투를 꺼내는 순간 카운터 직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현금 결제는 여기서 숨쉬듯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볼까봐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이상한 두려움이었다. 사모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곳에선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카운터에 다가가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한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단정한 검은 정장, 깔끔하게 올린 머리, 웃을 때만 보이는 얕은 주름. 그 여자는 내가 전화를 통해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윤서아.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사람을 손님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선이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 누구시죠? 톤은 공손했지만 눈동자가 전혀 공손하지 않았다. 마치 내 존재를 여기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듯 아주 교묘하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입에서 도윤의 이름이 나오자 서아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그 미세한 표정이 내 속을 뒤집었다. 아, 이 여자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모르는 척한다. 그게 바로 공개 망신의 시작이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족들, 조문객들, 직원들.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서아는 내 주변이 들리게끔 딱 필요한 만큼만 목소리를 키웠다. 회장님, 성함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계약자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더니 서류처를 들춰보는 척했다. 요즘은 사모님이라고 하셔도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안내를 못 해드려서요. 가족관계.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쾅 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동안 도윤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곳에선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이라는 한 줄로 끝났다. 서아의 말이 내게만 꽂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에 붙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이었고, 어떤 시선은 불쌍함이었고, 어떤 시선은 저런 일도 있네 하는 구경이었다. 나는 그 시선들 사이에서 늙은 여자 하나로 서 있었다. 도윤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 그때 멀리서 누군가 서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실장님, VIP 상담실에 회장님 오셨어요. 서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두고 돌아섰다. 마치 내 문제는 나중에 처리할 일이라는 듯. 그 태도가 사람을 더 미치게 했다. 무시라는 건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을 찢어놓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여기서 소리쳐봤자 질투하는 아줌마로 끝난다. 이 세계는 서류와 돈과 체면으로 굴러간다. 그걸 쥔 사람은 도윤이고 서아는 그 손톱이다. 내가 이 손톱을 부러뜨리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로비 구석에 앉았다. 앉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며 눌러버렸다. 울면 끝이다. 울면 나는 불쌍한 구경거리가 된다. 나는 불쌍해지기 싫었다. 나는 분해지고 싶었다. 분해짐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때 딸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이 길어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핵심만 던졌다. 하늘아, 장례식장 실장이라는 여자가 나를 사모님 행세라고 했어. 하늘은 잠깐 숨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분노는 낮은 목소리에서 더 무섭게 나온다. 엄마, 지금 거기 있어? 나오지 말고. 절대 들키지 말고. 증거부터. 나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정렬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첫째, 도윤이 숨기고 있는 관계의 흔적. 둘째, 돈의 흐름. 현금 통장, 계약서, 명의. 셋째, 이 세계에서 가족이 누구로 찍혀 있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VIP 상담실 근처로 천천히 걸었다. 복도를 따라가며 귀를 세웠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의 말투는 로비에서보다 더 달콤했다. 달콤한 목소리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늘 가장 위험하다. 나는 가방 속에서 혹시 몰라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리고 처음 사용하는 녹음기라 버튼이 잘 안 눌렸다. 그래도 눌렀다. 그 순간 문틈으로 새어나온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현금은 그 통장으로요. 카드 찍히면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우리 집 명의는 건드리지 마. 우리 집, 나는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복도 끝에서 숨을 삼켰다. 이건 불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돈이다. 돈은 증거가 된다. 증거는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잔인한 예감 하나를 느꼈다. 서아가 나를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 행세라고 부른 이유. 그건 단지 도윤의 애인이라서가 아니다. 서류 어딘가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복도 옆 유품 보관함 앞에서 누군가가 서랍을 열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둘이 속삭였다. 이 반지 사모님 스타일이네. 실장님이 끼면 딱이겠다. 그 손가락 끝에서 번쩍이는 걸 보는 순간 내 목이 확 막혔다. 그건 내가 결혼이라 믿었던 날 도윤이 내 손에 끼워준 반지였다. 혼인신고도 없으면서 내 청춘에 붙여준 유일한 증표. 그걸 누군가가 사모님 반지라며 장난처럼 돌려 끼우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오늘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건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되었는가였다. 그리고 그 답은 반지가 유품함에 들어가 있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지만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바람이 찬데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로비에서 그 여자 윤서아가 던진 말들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다.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안내를 못 해드려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주문이었다. 내가 그동안 사모님이라 불리며 살아온 세월을 서류 한 장으로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말.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당하고도 그냥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확실히 알았다. 무슨 용감함이 갑자기 생겼다기보다 내 안에 쌓여있던 참음이 더는 담길 그릇이 없어서 넘쳐버린 것뿐이었다. 다만 나는 그 넘침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기로 했다. 내가 소리치면 여기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파로 만들 거고 윤서아와 강도윤은 감정적인 아줌마라며 웃을 것이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다. 나는 일부러 한 블록 더 걸었다. 장례식장 앞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딸 하늘에게 전화를 했다. 하늘은 내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알아채는 애였다. 엄마가 겁먹었는지 분노했는지 울음을 삼켰는지 나는 다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오늘 내가 본 것만, 내가 들은 것만 조각조각 던졌다. 새벽 2시 전화, 로비 공개 망신, VIP 상담실 복도에서 들린 현금은 그 통장이라는 말, 그리고 내 반지. 하늘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단 한마디로 방향을 정했다. 엄마, 싸우지 마. 잡자. 증거로. 그 말이 이상하게 나를 살렸다. 싸움이 아니라 잡는 것이라니. 잡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잡으면 상대가 흔들린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새로 하나 샀다. 싼 폰이었다. 번호도 새로 만들었다. 내 나이에 이런 짓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아무 준비 없이 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한 대로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첫째, 윤서아라는 여자. 둘째, 강도윤이라는 남자. 셋째, 이 장례식장이라는 세계. 이 셋이 어떤 선으로 묶여 있는지, 선을 끊어버릴 칼은 무엇인지.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 평소와 똑같은 자세, 마치 세상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평온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내 하루는 지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면서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먼저 나를 보며 물었다. 시장 갔다 왔어? 그 말이 참 우스웠다. 내가 시장에 갔다 왔다는 거짓말을 그는 너무 쉽게 믿었다. 믿는다기보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도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관심이 없다. 관심은 내가 어디까지 알았는지에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숨겼다.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는 사실을, 윤서아와 마주쳤다는 사실을, 내 반지를 봤다는 사실을. 나는 내 속이 타들어가도 입은 닫았다. 참는 게 익숙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참는 방향이 달랐다. 참고 견디는 참음이 아니라 잡아두는 참음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메시지가 오면 잠깐 웃고 나를 힐끗 보고 화면을 껐다. 나는 모른 척 이불을 당겼다. 모른 척하는 게 그 남자의 특기였다면 이제 나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갔다. 새벽 1시쯤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소파 옆 탁자 서랍에는 도윤의 수첩과 카드 영수증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생 남편의 물건을 뒤져본 적이 없었다. 그건 신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묶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묶음이 풀렸다. 남편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면 나도 남편의 가면을 벗길 수 있어야 했다. 서랍에서 나온 건 예상보다 단순한 흔적들이었다. 현금 인출 영수증, 장례식장 근처 식당 명함,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종이. 서아라는 글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적혀 있었다. 마치 가족처럼.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람은 글자 하나로도 배신을 확인한다. 그때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서랍을 닫고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는 척했다. 도윤이 거실 불을 켜며 나를 봤다. 뭐해?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목이 말라서.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그게 더 슬펐다. 거짓말이 내 입에 붙는다는 건 이 집이 이미 정상적인 부부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도윤은 나를 한참 보더니 별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시선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의심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얘가 뭘 알아챘나 하는 계산인지.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남자는 내가 흔들리길 바란다. 그래야 자기가 유리하니까.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우리 집으로 왔다. 하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주방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가방에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서류 목록, 장례식장 관련 민원 접수 방법, 그리고 녹음 파일 정리법까지. 하늘은 감정이 앞서는 애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엔 아주 냉정했다. 하늘의 냉정함이 내게는 첫 번째 동아줄이었다. 하늘은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 순서대로 하자. 먼저 도윤이랑 서아가 돈으로 엮인 증거를 잡고 그 다음에 서류 확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과 서류. 그 두 가지는 나 같은 사람이 평생 멀리했던 것들이다. 나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체면으로 가정을 지킨다고 믿었지. 돈과 서류로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 두 가지로 사람을 살리고 죽였다. 도윤은 그걸 알아서 나를 속였고 나는 몰라서 당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엄마, 윤서아가 엄마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건 이유가 있어. 그냥 애인이면 그렇게까지 안 해. 엄마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 말이 내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없는 사람. 맞다. 윤서아의 태도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권력의 태도였다. 서류와 돈을 쥔 사람이 상대를 깔아뭉개는 태도. 나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도윤 앞에서 나는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또렷해졌다. 내가 찾는 건 사랑의 진실이 아니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렸는지, 내 인생의 구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밝히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다. 사이다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예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장례식장으로 나가며 내게 말했다. 오늘은 좀 늦어.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늦어가 아니라 비켜처럼 들렸다. 나는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나가자마자 나는 딸 하늘과 약속한 대로 장례식장 쪽으로 향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울지 않는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내가 지워진 이유를 확인하러 간다.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꽃 냄새가 났다. 똑같은 검은 정장들이 지나갔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나는 구석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동선을 살폈다. VIP 상담실 근처, 유품 보관함, 현금 결제 창구, 서아가 자주 서는 자리. 나는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처럼 동선을 외웠다. 이곳은 도윤의 왕국이지만 왕국은 늘 구멍이 있다. 구멍을 찾으면 왕은 무너진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시야 한가운데로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다. 윤서아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어제 로비에서 나를 깔아뭉갤 때의 웃음과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윤서아를 무너뜨리는 건 불륜이라는 말이 아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손, 그 손이 남긴 흔적이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 속 녹음기의 버튼을 다시 눌렀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잡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례식장 로비는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꽃다발의 색만 바뀌고 울음의 무늬만 달라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을 남편의 일터로 보지 않았다. 이곳은 강도윤이 나를 지우고 자기 세상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대였다. 그리고 윤서아는 그 무대에서 가장 능숙한 배우였다. 나는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현금 결제 창구에 들렀다가 VIP 상담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유품 보관함 앞에서 직원과 속삭이는 유족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주고받는 손들. 내 인생에서 돈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도 드물 것이다. 상조라는 게 원래 그런 사업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지갑을 연다. 그 지갑을 여는 기술이 윤서아의 말빨이었다. 윤서아는 로비에서 사람을 잡는 방식이 있었다. 울고 있는 유족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다가가 어머님, 이건 마음이 흔들릴 때 결정하면 후회하십니다라고 말했고 단단한 척 버티는 유족에게는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분들입니다라는 한마디로 체면을 건드렸다. 체면을 건드리면 돈이 움직였다. 나는 그걸 눈으로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사람의 슬픔을 돈으로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서아가 그 모든 것을 회장님을 위해 하는 듯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유족들은 감사해했고 직원들은 존경했고 회장 강도윤은 뒤에서 그걸 즐겼다. 나는 내 삶에서 한 번도 존경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저 여자는 남의 눈물 위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게 참 잔인했다. 나는 가방 속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제부터 하늘이 시킨 대로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시간표를 적어두었다. 어떤 대화가 언제 들렸는지, 누구 목소리였는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하지만 낯선 일이 내게 필요한 시기였다. 익숙한 방식으로 살았더니 익숙한 방식으로 당했으니까. 잠시 후 VIP 상담실 앞 복도에서 윤서아가 누군가와 마주 서는 게 보였다. 남자였다. 양복이 새 것 같지 않았고 신발이 너무 반짝였다. 이런 곳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의 냄새였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고 윤서아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만 받았다. 마치 손바닥에 돈 냄새가 묻는 걸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더 웃겼다. 돈을 만지면서 돈이 싫은 척하는 사람. 그런 척이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 그는 윤서아에게 귓속말을 했다. 실장님, 지난번 건 처리됐죠? 윤서아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기록은 제가 다 정리해요. 그 짧은 대화가 내 목덜미를 찌르는 느낌이었다. 기록을 정리한다. 이곳은 사람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곳인데 그 기록을 정리한다고? 그 말은 지운다는 뜻이었다. 나 같은 사람을 지우는데도 저 말 한마디면 충분했겠지.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복도 끝에 섰다. 일부러 유품 보관함 쪽으로 걸었다. 직원들이 오가는 길목이고 소리가 반사되는 복도라 작은 목소리도 잘 들렸다. 내가 원하는 건 드라마 같은 한 방의 대사가 아니었다. 내 삶을 바꿀 만큼 확실한 단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는지. 그때였다. VIP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도윤은 늘 그렇듯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낮게 말한다. 낮게 말하는 사람이 꼭 비밀이 많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금은 그 통장으로요. 카드 찍히면 다 드러나요. 도윤이 짧게 끊었다. 알아. 근데 그 계좌 이름은 더 조심해. 윤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름은 절대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모님 이름. 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윤서아의 말투에는 사모님이 한 명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마치 여기엔 사모님 이름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딱지처럼. 나는 녹음기를 더 꽉 쥐었다. 손에서 땀이 나서 미끄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놓치면 끝이다. 나는 내 숨소리까지 녹음될까봐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흘러나왔다. 도윤이 말했다. 우리 집 명의는 건드리지 마. 납골당 지분도. 윤서아가 대답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가족 쪽은 깨끗하게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 속을 뒤집었다. 가족이 깨끗하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더럽다는 뜻인가? 나는 내 삶이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들의 언어 속에서 나는 이미 더러운 존재였다. 손을 씻어내듯 지워야 하는. 나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뒤돌아 유품 보관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 내 반지를 본 뒤로 내 머릿속에는 그 장면만 반복됐다. 누군가 내 반지를 사모님 반지라 부르며 끼고 웃던 손. 그 손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내 반지가 유품처럼 취급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유품 보관함은 번호가 붙은 금속 서랍들이 벽면에 줄지어 있는 곳이었다. 조용했고 향 냄새가 더 진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물건을 다룬다는 사실이 너무 섬뜩했다. 그런데 그 섬뜩함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내 물건이 여기에 있었다. 살아있는 내 물건이. 나는 직원이 서랍을 정리하는 걸 보며 한 걸음 가까이 갔다. 직원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했다. 나는 일부러 불안한 유족처럼 보이게 얼굴을 만들었다. 이 나이에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비참했지만 비참함보다 중요한 건 목적이었다. 그때 윤서아가 유품 보관함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내 곁을 지나치며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얄미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또 오셨어요? 그 말은 묻는 말이 아니라 경고였다. 너 여기서 더 설치면 안 된다는 경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어제였다면 그 시선에 내가 먼저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윤서아는 잠깐 미간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이 여자도 나를 완전히 우습게만 보는 건 아니구나. 최소한 내가 뭘 들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 윤서아는 나를 지나치며 직원에게 말했다. 유품함 쪽은 오늘 외부인 출입 조심해요. 헷갈리면 큰일 나요. 외부인.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이곳에서 외부인이었다. 도윤의 집에서도 외부인이었을까? 그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윤서아가 멀어지자 직원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파우치 하나를 꺼내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순간 내 눈이 멈췄다. 그 파우치, 내가 반지를 넣어두던 작은 파우치와 똑같았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내 것이었다. 내가 손잡이에 달아두던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내 파우치가 왜 유품함에 있지? 내 반지는 왜 유품처럼 보관돼 있지? 나는 그 파우치에 손을 뻗을 뻔했지만 억지로 멈췄다. 이곳은 CCTV가 많았다. 손이 닿는 순간 윤서아가 달려와 나를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여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자였다.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여자. 나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켰다. 화면을 보는 척하며
카메라를 슬쩍 열어 테이블 위 파우치와 서랍 번호를 찍었다. 내 손이 떨려 사진이 흐릿했지만 흐릿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흔적이었다. 그때 내 옆으로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군가가 서랍을 열며 말했다. 이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목소리는 젊은 직원 같았다.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응. 그거 사모님 물건으로 묶어둬. 괜히 밖으로 나가면 말 많아져. 사모님 물건. 또 그 말. 또 그 분류.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곳에는 사모님 물건이라는 칸이 따로 있다. 그 칸에 내 물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사모님이냐? 아니면 사모님 흉내 내던 사람이냐?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내 물건이 내 의지 없이 분류되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역겨웠다. 나는 복도 끝으로 이동해 숨을 고르며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파우치가 유품함에 있어. 서랍 번호 찍었어. 누가 사모님 물건이라고 했어. 하늘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엄마, 지금부터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건 약점이야. 엄마 물건을 거기 넣었다는 건 엄마를 입막음하거나 함정파려는 거야. 함정. 그 말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내 반지가 유품함에 있다는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다. 내 존재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내가 반지를 찾으러 왔다가 유품 훔치려던 사람으로 몰리면 내가 소리치면 정신 나간 노파가 되고 도윤은 당신이 오해한 거야라며 나를 병원에 보내겠지. 이 상조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더 쉽게 가능했다.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곳이니까. 사람을 조용히 죽은 사람처럼 만들기 쉬운 곳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VIP 상담실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도윤이 아니라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여자. 기침을 한 번 하고 고압적으로 말하는 목소리. 여기 회장님 계시죠? 나 박연옥인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연옥. 나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목소리에는 처음 온 사람의 어색함이 없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 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윤서아가 누군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 나는 처음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내 반지가 유품함에 들어간 이유가, 내가 사모님이 아니라는 이유가 지금 그 이름 하나로 연결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부터는 내 연녀 한 명을 잡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몰랐던 법적인 가족이 따로 있는 싸움이다. 박연옥이라는 이름이 복도에 울린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장례식장 특유의 냉기 속에 또 다른 냉기가 겹쳐졌다. 윤서아가 누군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이 내게는 공포였다. 윤서아가 나를 대할 때는 한 번도 쓰지 않던 말. 그 말이 나와 그 여자의 격을 갈라놓는 칼 같았다. 나는 VIP 상담실 쪽으로 한 발 내딛었다가 멈췄다. 내가 뛰어들면 나는 또다시 난리치는 여자가 된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곳에서 내 편은 내가 모아둔 조각들 뿐이다. 나는 조용히 벽 뒤로 몸을 붙이고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귀로만 잡았다. 박연옥의 목소리는 늙은 여자 특유의 쉰 기침이 섞여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온 사람이 가진 목소리였다. 회장님 어디 있어? 나한테 보고해야지. 그 말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리고 윤서아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거의 즉각적으로 답했다. 회장님, 지금 상담 중이세요. 잠깐만요. 그 잠깐만요에는 나를 향한 무시와는 다른 종류의 조심이 들어 있었다. 경계. 아니, 복종.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 윤서아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윤서아가 나를 공개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도윤의 애인이라서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도 누군가가 있었다. 최소한 윤서아가 함부로 못하는 진짜 어른이. 박연옥. 그 이름 하나로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흐릿했던 그림자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내 반지를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 내 반지는 내 청춘이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내게는 나는 이 집 여자로 살았다는 증표였다. 그게 유품함에 들어간 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유품 취급한 모욕이었다. 나는 유품 보관함 근처로 다시 다가갔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테이블 위에 내 파우치가 그대로 있었다.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이려 했지만 하늘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혼자 움직이지 마. 함정일 수 있어. 맞다. 너무 노골적이다. 내 파우치가 이렇게 대놓고 올라와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가 손을 대길 바라는 것이다. 나는 손 대신 휴대폰 카메라를 또 켰다. 파우치 안쪽을 열어볼 순 없지만 파우치가 놓인 각도, 서랍번호, 주변에 붙은 메모까지 전부 찍었다. 사진이 쌓일수록 내 심장이 조금씩 진정됐다. 증거는 사람을 살린다. 적어도 나를 제정신으로 붙잡아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바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였다. 그녀의 구두는 늘 박자처럼 똑같이 울렸다. 나는 얼른 폰을 끄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돌아섰다. 윤서아는 내 앞에 딱 서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사람의 입을 막는 미소였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혹시 찾는 물건이라도 있으세요? 그녀는 찾는 물건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또렷하게 말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훔칠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내 목구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나는 꾹 눌렀다. 서술하는 내가 아니라 기록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내 물건이요. 그 말만 하고 더는 덧붙이지 않았다. 윤서아는 잠깐 눈썹을 올리더니 더 환하게 웃었다. 아, 본인 물건이면 본인임을 증명해 주셔야죠. 요즘은 유품 분실로 난리라서요. 그녀는 주변 직원들을 일부러 불렀다. 여기 잠깐만요. 이분이 유품함 쪽을 계속 서성거리세요. 직원들의 시선이 내 얼굴로 꽂혔다. 그 시선은 어제 로비에서 받았던 시선과 똑같았다. 호기심과 의심과 구경. 이게 함정이구나. 내 파우치를 꺼내 들기만 하면 나는 유품 훔치려던 사람이 된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윤서아는 그걸 즐기듯 말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런 일 생기면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 말은 협박이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칼처럼 꺼내 내 목을 누르는 협박.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참으면 내가 사람으로 남지 않는다. 나는 도윤을 만나야 했다. 도윤이 여기 있다. VIP 상담실에 있다. 그가 이 판의 중심이다. 나는 그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끌어내야 했다. 나는 윤서아를 피해 VIP 상담실 쪽으로 걸었다. 윤서아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팔을 빼고 직진했다. 순간 복도 끝에서 도윤이 나오는 게 보였다. 그는 박연옥을 보고 표정이 굳어 있었고 윤서아를 보며
무언가를 눈짓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그 짧은 장면이 내게는 확신이었다. 저들은 서로 팀이다. 도윤은 나를 보자마자 잠깐 멈췄다. 정말 잠깐. 그 1초의 멈춤에서 나는 모든 걸 읽었다. 왜 여기 있지? 가 아니라 얼마나 봤지? 였다. 그게 더 잔인했다. 남편이 나를 걱정해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 비밀이 들킬까봐 멈춘 것이다. 나는 도윤 앞에 섰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차분하다는 건 분노가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가 형태를 갖췄다는 뜻이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한테 전화한 여자, 윤서아. 당신 사람이야? 대사는 짧았지만 내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다. 도윤은 주변을 한번 훑었다.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 그는 내 얼굴이 아니라 장면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가 내게 던진 첫 말은 내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너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 체면 안 서. 체면. 또 체면. 내 삶을 죽인 단어. 나는 그 단어에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도윤은 한 발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금자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투는 비웃음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 남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왔으니까. 나는 그 순간 반지가 떠올랐다. 유품함에 들어간 내 반지. 내 존재를 유품처럼 분류한 그 반지.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내 반지 왜 유품함에 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게는 폭풍 같은 단서였다. 맞다. 도윤은 알고 있다. 도윤은 흔들린 눈을 곧바로 회복하고 나를 더 깊이 찔렀다. 너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꺾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집? 차? 통장? 납골당 지분? 상조 회원권?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이 붙은 건 딸 하늘과 손주들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병원 영수증뿐이다. 나머지는 다 도윤의 이름이었고, 도윤의 사람들 이름이었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도윤은 내 표정을 보고 더 확신했다. 그는 내가 서류를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뻔뻔해진다. 그러니까 집에 가. 쓸데없는 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그는 나를 아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망치는 관리 대상처럼 대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끊어졌다. 기대가 끊어지면 사람은 차분해진다. 나는 차분해진 대신 더 냉정해졌다. 나는 도윤을 따라 VIP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윤서아가 빠르게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아니 그쪽. 여기 들어오시면 더 곤란해져요. 사모님 아니. 그 말이 내 얼굴을 한 번 더 후려쳤다. 윤서아는 내게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바로 취소했다. 마치 내가 그 호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복도 전체에 선언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았다. 지금 소리치면 끝이다. 이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원한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은 나를 문제 있는 여자로 만들 수 있다. 장례식장이라는 곳에서 문제 있는 여자는 쉽게 사라진다. 사람들은 슬픔에 집중하느라 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연옥 쪽을 바라봤다.
연옥은 복도 끝에서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놀란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마치 이런 장면이 익숙하다는 듯, 누군가가 망가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봐왔다는 듯, 그 눈빛이 내게 말해줬다. 여기엔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 도윤이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윤서아가 왜 이렇게 함정을 파는지, 박연옥이 왜 이렇게 태어난지 다 과거에서 이어진 선이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다. 로비에서 울지 않은 눈물이 차 안에서 터졌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울고 나면 더 무서운 게 온다. 마음이 차갑게 굳는다. 집에 도착하자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다.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봤지? 엄마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순서대로 가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있어. 나는 물었다. 뭐? 하늘은 짧게 말했다. 서류, 주민센터, 가족관계, 혼인관계, 재산명의. 엄마, 그거 확인하면 엄마가 왜 사모님 아니 소리를 들었는지 이유가 나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껏 싸운 건 윤서아가 아니었다. 내가 싸운 건 내 인생에서 내가 지워진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하늘과 약속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로 간다. 내 인생의 증명을 내가 직접 확인한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내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지워졌는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주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가 죄를 지으러 온 사람처럼 어깨가 굳었다. 살아오면서 이곳을 이렇게 무겁게 들어온 적이 없다. 서류를 떼는 건 늘 누군가의 일이었고 나는 그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에 기대어 살았다. 그 말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세대의 방식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을 지키는 것. 그 역할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서류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했다. 그 믿음이 오늘 종이 한 장에 의해 찢어질 줄 모르고 딸 하늘은 나보다 먼저 번호표를 뽑았다. 하늘은 분노를 다루는 법을 아는 아이였다. 눈물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는 아이. 나는 그 옆에서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사람들은 민원 때문에 짜증을 내고 아이는 울고 직원은 무표정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내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도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분 203번. 하늘이 내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자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신분증, 이름, 생년월일. 나는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감췄다. 직원의 키보드 소리가 짧게 이어지고 프린터에서 종이가 쑥 빠져나왔다. 내 인생이 이렇게 쉽게 출력되다니. 사람의 세월이 종이로 나오는 걸 보는 건 생각보다 잔인했다. 하늘이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려다보는 동안 나는 그 종이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늘은 숨을 한번 고르고 종이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엄마, 먼저 이것부터 봐. 혼인관계 증명서.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다. 혼인. 내가 살아온 세월에서 가장 당연하다고 믿어온 단어였다. 나는 강도윤의 아내라고 믿었고 사람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을 부끄럽게라도 받아들였다. 내 마음이 어땠든 간에 나는 그 집 여자로 살아왔다.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혼인이 없다고?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글자가 한꺼번에 읽히지 않았다. 눈앞에서 항목들이 흔들렸다. 한 줄씩 아주 느리게 읽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듯이. 혼인사항 없음. 처음에는 뜻이 들어오지 않았다. 뇌가 단어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읽었다. 혼인사항 없음.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아니라 팔 전체가 떨렸다. 몸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하늘이 낮게 말했다. 엄마랑 도윤 씨 신고가 안 돼 있어. 나는 입술만 움직였다. 말이 돼? 하늘은 대답 대신 다음 종이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가족관계.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다. 혼인보다 가족이 더 무서웠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참아온 이유였고, 내가 버텨온 명분이었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내 서류에는 내 이름 아래로 딸 하늘이 있었고, 외손주의 이름이 있었다. 그 줄을 보는 순간 아주 잠깐 숨이 돌아왔다. 그래도 내 딸은 내 딸이고, 내 손주는 내 손주다. 그건 서류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에 잠깐 기대고 싶었다. 그 기대가 무너지기까지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늘이 내 앞에 다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강도윤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 이름부터 찾았다. 손이 떨려도 눈은 먼저 움직였다.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아무리 다시 올려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내가 숨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 번 훑었다. 하지만 서류는 냉정했다. 내 자리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는 이름이 있었다. 박연홍.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도 또렷한 단어가 붙어 있었다. 배우자.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배우자였다. 그러면 나는 뭔데? 나는 이 집에서 뭐였지? 나는 강도윤 옆에서 늙어간 여자가 아니라 강도윤이 필요할 때 옆에 세워두던 사람 하나였던 건가? 장례식장에서 윤서아가 내게 사모님 아니라고 말하던 순간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여자는 감정으로 나를 모욕한 게 아니었다. 서류를 믿고 나를 모욕한 거였다.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걸 확신하니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거였다. 하늘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이게 이유야. 윤서아가 엄마를 외부인이라고 한 이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가 웅웅 울렸다. 목이 메어 숨이 잘 안 들어왔다. 주민센터 천장 형광등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앉아 있었다. 일어나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런데 쓰러지면 내가 정말 끝날 것 같았다. 나는 끝나기 싫었다. 내가 이렇게 끝나면 저 인간들이 너무 쉽게 이기는 꼴이 된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종이가 내 손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 같아서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눈물을 흘리면 내가 다시 참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였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엄마가 아내가 아니다가 확인됐잖아. 그럼 다음은 반대로야. 도윤 씨가 어떤 방식으로 엄마를 이용했는지를 잡는 거. 나는 그 말이 이해됐다. 나는 이제 아내 자리를 되찾으려고 싸우지 않을 거다. 그건 이미 늦었다. 내가 싸울 건 따로 있다. 내 세월을 훔쳐간 감. 내 이름을 지워놓고 내 몸과 시간과 체면을 쓰고 버릴 때는 너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그 구조. 그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늘은 미리 준비해온 종이 목록을 펼쳤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금융거래 내역 확보 절차, 상조 계약서, 확인 포인트, 녹음 파일 정리 방법까지. 나는 그걸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 내 삶을 사람으로 지키려 했는데 저들은 내 삶을 종이로 지웠다. 그러니 내가 다시 서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이로 서야 한다. 법과 기록으로 서야 한다. 나는 하늘에게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죄가 됐네.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사랑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상대가 사기꾼이라서 당한 거라면 나는 다시 설 수 있다. 내 자존심은 그 말에 기대어 다시 숨을 쉬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했다. 나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렬되는 걸 느꼈다. 현금은 그 통장으로, 카드 찍히면 다 드러나요. 우리 집 명의는 건드리지 마. 그 말들이 이제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구조의 설명으로 들렸다. 분류는 겉의 사건이고 돈은 속의 뼈대다. 그 뼈대를 흔들면 겉의 사건도 무너진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 더 끼어 있었다. 윤서아. 그녀는 사랑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여자였다. 그래서 나를 모욕할 수 있었다. 돈과 기록을 쥔 여자는 감정을 비웃는다. 나도 이제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기록으로 싸운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아, 우리 장례식장 다시 가자. 하늘이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결심이었다. 이번엔 엄마 혼자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가 부서지는 걸 느꼈다. 체면 때문에 참자라는 습관. 가정이니까 견디자라는 습관.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라는 습관. 그 습관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으면 나는 그 벨소리에 먼저 숨을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벨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확인 버튼 같았다. 너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냐는 확인.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내가 새로 산 폰에서 오늘 찍은 서류 사진을 다시 열었다. 배우자 박연옥. 그 한 줄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7챕터.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 배우자 박연옥. 그 한 줄이 내 눈꺼풀 안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는데도 눕는 느낌이 없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이 서 있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가정이 사실은 서류 한 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순간부터 내 안의 감정은 울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딱딱한 돌처럼 굳어갔다. 그때 알았다. 이 싸움은 남편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내가 아내가 되느냐 마느냐도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을 지운 사람들이 그 지운 방식 그대로 무너지는 걸 기록으로 확인하는 싸움이었다. 새벽 2시.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 아니었다. 번호가 달랐다. 그런데 나는 받기 전부터 알았다. 윤서와 같은 여자는 늘 남들이 가장 약해질 시간에 온다. 장례식장에서도 새벽이 가장 분주하고 사람 마음이 가장 허술해진다. 그 여자는 그 시간을 아는 여자였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하늘이 사다 준 새 폰으로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다. 그 다음 통화를 받았다.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었다. 떨림을 들키면
저쪽은 더 잔인해진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기분 좋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정리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쪽 아직도 회장님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상대를 방심시킨다. 윤서아는 내가 울거나 화낼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조용하니 윤서아가 먼저 본론을 꺼냈다. 저 아이 가졌어요. 회장님 아이요.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비명을 못 질렀다. 충격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충격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윤서아가 그렇게 뻔뻔했구나. 그래서 내 반지를 유품함에 넣고 함정을 팠구나. 그래서 사모님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했구나. 윤서아에게 임신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다. 권력의 도장이었다. 나를 밀어내는 도장. 그리고 도윤을 묶어두는 도장. 윤서아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용히 정리하시면 돼요. 체면도 지켜드리고요. 체면, 또 체면. 그 집은 체면이라는 말로 죄를 덮고 사람을 지우고 돈을 숨겼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 여자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 현실에서도 그런 싸움은 더럽게 흐른다. 대신 나는 임신이라는 말을 돈과 기록으로 바꾸겠다. 임신이 생기면 돈이 급해진다. 돈이 급해지면 실수가 나온다. 실수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기록이 된다. 나는 아주 짧게 말했다. 그래서 윤서아가 잠깐 멈칫했다. 내가 무너질 줄 알고 준비해온 말을 못 꺼낸 것이다. 그 틈을 타 윤서아는 톤을 바꿨다. 이제는 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쪽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내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내 등을 펴게 했다. 그래, 맞다. 나는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내의 체면도 가족의 인내도 필요 없다. 나는 잃을 게 없다. 그 말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무기가 될 수 있다. 윤서아는 마지막으로 더 잔인한 말을 던졌다. 회장님, 그쪽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끊기고도 내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새벽 203 윤서아 임신 언급. 그렇게 적는 순간 내 감정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다. 서류가 됐다. 하늘은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봤다. 엄마 흔들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알겠어. 뭐를? 저 여자는 사랑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야. 권력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리고 권력은 기록 앞에서 무너져. 하늘은 곧바로 물었다. 그럼 이제 뭘 잡아? 나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현금은 그 통장으로. 카드 찍히면 다 드러나요. 우리 집 명의는 건드리지 마. 이 문장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 돈을 숨기는 문장이라는 것. 나는 말했다. 윤서아 통장.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루트를 만들어야 해. 루트.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루트로 돌아간다. 유족이 들어오면 상담실로, 상담실에서 결제 창구로, 결제 후 유품 보관함으로. 그 루트에 현금이 끼어들면 기록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윤서아는 그 틈을 이용해 왔다. 우리는 그 틈을 되돌려 쓰기로 했다. 하늘이 먼저 움직였다. 장례식장 직원들 중 윤서아에게 치여 살아온 사람을 찾았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정애 때문에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입을 연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말만 했다. 이 일 터지면 실장님 혼자 살아남아요. 밑에 사람들부터 잘라요. 그 말은 잔인하지만 사실이었다. 잔인한 사실은 사람을 움직인다. 며칠 안 돼 조각이 들어왔다. 아주 작은 조각들. 하지만 조각은 모이면 칼이 된. 윤서아는 현장 장악력이 강한 여자였다. 그런데 그 장악력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모든 결정이 윤서아에게 몰리면 터질 때도 윤서아에게 몰린다. 특히 윤서아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다. 임신을 했든 말든 법은 냉정하다. 도윤이 살려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다. 현금 처리는 실장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 문장을 나는 머릿속에 박았다. 도윤 같은 남자는 사랑도, 아이도, 체면도 결국 자기 생존 앞에서는 버린다. 나는 그 잔인함을 이용할 것이다. 윤서아가 믿는 임신 카드를 도윤이 버리는 순간 윤서아는 더 깊게 떨어진다. 그리고 내게는 그 순간을 잡아줄 기록이 있다. 며칠 뒤 하늘이 장례식장 내부 일정표를 하나 들고 왔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 정기감사 들어오는 날이래. 나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감각이었다. 감사가 들어오는 날은 도윤이 가장 예민해지고 윤서아가 가장 바빠지고 박연옥 같은 사람은 가장 본처 행세를 하며 얼굴을 내미는 날이다. 셋이 한자리에 모일 확률이 높다. 나는 하늘에게 말했다. 그날 VIP 대기실. 하늘이 물었다. 엄마, 거기서 뭘 할 건데?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앉히는 거야. 누굴? 그들 셋을. 그리고 증거를. 나는 그날 밤 내 반지가 들어있던 파우치 사진을 다시 봤다. 내 물건을 유품함에 넣은 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데 함정은 역으로 쓰면 올가미가 된다. 윤서아가 나를 외부인으로 만들려 했던 그 동선, 그 로그, 그 지시들이 다 남아있다. 그걸 한 줄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 실장이 사모님 물건을 유품함에 넣어 관리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다. 윤서아가 사모님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입막음하고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아내가 아니라는 건 이제 내게 족쇄가 아니라 면허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는다. 나는 기록이라는 이유로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다음 주 목요일 VIP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 판은 끝난다. VIP 대기실 문이 열리자마자 윤서아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숨소리까지 바싹 말라있는 얼굴로 윤서아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서류 내놓으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순간 그 말이 먼저 박혔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내가 가진 건 분노가 아니라 목줄이었다. 윤서아가 임신이라는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 했던 이유는 하나였다. 나를 겁줘서 조용히 만들고 기록을 없애고 자기 자리를 굳히려는 것. 나는 손목을 빼지 않았다. 빼면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되면 도윤이 웃는다. 나는 윤서아의 손이 떨리는 걸 그대로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손 놓으세요. 오늘은 당신이 장악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다. 대기실 안쪽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감사팀과 조사관, 그리고 유족 대표. 그들의 시선이 방안을 쓸고 지나갔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억지 웃음을 붙였다. 체면이 먼저였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건 제가. 조사관이 도윤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끊을 필요가 없었다. 그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현금 결제건 중 동일명의 계좌 반복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한 번에 새하얘졌다. 도윤은 모른 척을 하려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연옥은 팔짱을 더 세게 꼈다. 본처라는 말로 덮을 준비를 하는 자세였다. 조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계좌 입금 내역이 줄줄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에 찍힌 이름. 윤서아. 윤서아가 재빨리 말했다. 그건 제가 임시로 관리만. 목소리가 떨려 끝이 흐려졌다. 임신한 배를 한번 쓸어내리며 마치 그걸 방패로 삼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아주 짧게 말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현금 처리는 실장이 알아서 했습니다. 윤서아의 눈이 도윤을 향해 크게 떠졌다. 그 눈에는 사랑도 분노도 없었다. 나를 버리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내연녀는 버려진다. 임신한 내연녀도 기록 앞에서는 버려진다. 도윤 같은 남자는 늘 그랬다. 가족도 체면도 결국 자기 살길 앞에서는 도구였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유품 보관함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캡처가 떴다. 유품함이 열리는 장면, 출입 로그, 그리고 사모님 물건으로 분류된 메모. 윤서아가 직원 단체방에 남긴 문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건 내부 규정상. 윤서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장악력은 현장에서 먹히지만 기록 앞에서는 독이 된다. 결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책임도 그 사람에게 모인다. 그때 박연옥이 나섰다. 제가 법적 배우자입니다. 우리 집안 사업이에요. 그 말은 늘 통했다. 지금까지는. 조사관이 조용히 답했다.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연옥 앞으로 또 다른 서류가 놓였다. 차명 납골당 지분, 회원권 명의 이전, 유령 유족 서류. 모든 끝에 박연옥의 이름이 있었다. 박연옥의 목이 굳었다. 본처라는 말이 오늘은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였다. 도윤이 급히 말을 보탰다. 그건 다 사업상 관행이고 다들 그렇게 해.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관행이면 더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라서요. 그 말 한 줄에 도윤의 체면이 처음으로 금이 갔다. 도윤은 내 쪽을 흘끗 봤다. 내가 이걸 했냐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폴더를 꺼냈다. 새벽 통화 녹음 목록, 현금 입금 정리본, 유품함 출입 로그, 직원 진술 메모. 조사관이 물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저 아이 가졌어요. 회장님 아이요. 이어지는 말. 회장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용히 정리하시면 돼요. 그 순간 윤서아가 숨을 들이마시며 나를 노려봤다. 임신은 그녀에게 칼이었는데 그 칼이 지금은 증거가 되어 있었다. 윤서아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박연옥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게 지금 무슨...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대기실 한가운데서 세 가족은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강민재가 들어왔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바로 굳었다. 민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조사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제 이름이 쓰인 서류도 저와 무관합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체면으로 사는 남자는 돈보다
후계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가장 나락이다. 민재는 도윤을 보지 않았다. 그 말 자체가 손절이었다. 조사관이 민재에게 물었다. 그럼 가족관계, 명예 이전 관련 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늙은 남자처럼 보였다. 그를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젊었을 때였다. 그땐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여자가 말이 많다는 말이 먼저 돌아왔으니까. 그 시절엔 맞아도 맞았다는 말을 못했다.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봐, 아이들 학교에 소문날까봐, 무엇보다 남편 체면 깎는다는 말이 더 무서워서 멍이 들어도 긴 소매를 입고 나갔다. 속이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밖에 여자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설마 애 아빠가 그럴 리 없다는 말로 내 마음부터 달래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땐 그게 아내의 몫인 줄 알았다. 참는 게 미덕이고 버티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다. 한 대 맞고 나서도 아이들 밥부터 차리던 날들이 있었다. 눈물이 나도 울면 안 됐다. 울면 더 화가 난다고, 그러면 집이 더 지옥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법보다 먼저였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내 인생을 접어넣으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알겠다. 그가 나를 때렸던 것도 속였던 것도 지금처럼 버리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전에도 나를 지킨 적이 없었고 지금도 지키지 않았다. 다만 그땐 주먹이었고 지금은 서류였을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더 말하면 감정 싸움이 된다. 나는 감정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기록으로 이기고 싶었다. 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라 당신들 체면 발인 날이에요. 도윤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윤서하는 배를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박연옥은 본처라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 퍼진 향 냄새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숨쉬는 첫날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피할 이유가 없으니까.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